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방전기 4주차 강의의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전기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잠시 소방설비 산업기사, 소방설비 기사의 소방전기 파트의 범위에 관해서 사실은 5대 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혼선이 빚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그 교재가 제가 이제 메인 교재로 삼은 교재가 없다라는 이제 그러한 글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다운로드한 부분인데, 화면을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사에는 소방전기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소방전기 일반이 바로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함께할 제가 강의할 과목이고요. 문제는 20문제가 출제되고, 전기 회로에 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직류회로, 그 다음에 정전 용량과 자기 회로, 교류 회로, 전기 기기가 있고, 기기에는 이제 직류기 변압기, 유도기, 동기기, 소형 교류 전동기, 교류 정류기, 전력용 반도체에 의한 전기 기기 제어, 전기 계층. 그 다음 파트는 이제 제어 회로와 자동 제어 쪽이죠. 시퀀스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 회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어 과목은 끝나게 됩니다. 제가 화면을 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이 책이 보이시나요? 이 책은 그 소방전기 시설론이라는 책인데, 제가 맡은 과목은 이 소방전기 시설론이 아닙니다. 저는 소방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소방전기 시설론과 소방전기가 같은 과목인 줄 알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계속 참조해 보시면요. 자, 다른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 과목의 이름이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입니다.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맡은 과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과목을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라고 봤을 때, 이 과목은 차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그 소방전기 과목이 아닌 경보 시스템이라는 다른 과목을 통해서 아마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것이고, 그 또한 아마 특별히 이상이 없다면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것은 소방전기의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학기에 저와 함께 될 과목은 순수한 그냥 소방전기입니다. 소방전기와 소방전기 시설은 다른 과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연관성은 많이 있죠. 그래서 소방전기 일반을 먼저 배운 후에 소방전기 시설론을 배우는 것이 맞을 것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또 두 개는 서로 다른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안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책을 사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책을 사서 공부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모티브로 한 책은 이 책은 아닙니다. 저희 주교재는 소방전기공학인데 이 책을 좀 사기가 어렵다는 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PPT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굳이 책을 사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함께 제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게 되면 우리 보건대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방 유치안전공학, 소방기계, 소방전기, 소방경보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은 그 소방전기 시설이라는 것은 소방경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동영상도 다 올라와 있고요. 저 예전에 강의했었던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과목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에 함께 될 과목은 두 과목이죠. 그래서 소방 전기와 소방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서로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데서 착각을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제가 정리를 좀 하고요. 지금부터 소방 전기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민이지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입금했는데 등록이 됐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문제풀이 과정이 있는데 그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옳은가 또는 그냥 이론만 계속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중간고사에게는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까딱하면 15주 동안에 진도를 다 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또 예를 든다면 이런 과정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제가 해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라는 또 그러한 생각도 해서 시간 범위를 보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는 건너뛰기도 하고 일부 문제는 굳이 풀어도 보고 이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의 강의 시간은 대면 수업이 되었던 비대면 수업이 되었던 사실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오히려 25분 강의라서 너무 짧지 않은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 주구장창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수업도 준비하고 등등 또 휴식 시간 갖고 뭐 이러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오히려 강의 질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진도를 많이 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25분간 뭐 여러 가지 다 말하지 않고 그냥 수업만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수은전지인데요. 아연산화 수은전지를 간단히 그냥 우리는 수은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다 알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쪽인 양극재는 니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음극재는 이제 아연을 사용한다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면 좋겠고 발명자 이름을 따서 뭐 루벤 전지 혹은 발명자의 이름과 회사 이름인 또 이런 내용들을 멜로리 한 글자를 짜서 RM 멜로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수은 전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전지이고 2차 전지는 계속 사용하는 전지죠. 충전해서 계속 쓰는 전지죠. 물론 뭐 이것도 요즘에는 이제 약간 좀 다르게 많이 나오긴 하죠. 전류와 물질 사이에 산화하고 환화하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 가능한 그 물질을 사용해서 만든 전지인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재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데 비해서 2차 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류를 보게 되면 니켈 카리움 전지, 니켈 수소 전지, 공기 아연 전지, 납축 전지인데 이 납자가 뭐냐면 납이라는 말이 연자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 연자가 한문으로 납 연자를 씁니다. 그래서 납축 전지나 연축 전지는 똑같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거나 또는 졸업 후 사회에 나가는데 누구는 납축 전지라고 말하고 누구는 또 연축 전지라고 말한다면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차 전지고요. 알칼리 망가 2차 전지들이 있습니다. 이 화학 전지 이외에 물리 전지로 쓰는
태양전지, 원자력전지, 열전지, 광전지 등이 있습니다. 전자기기의 소형화 추세와 고용량화 요구에 따라 휴대용 전자기기의 이동 전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차 전지죠.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계속 충전해서 같이 계속 이렇게 쓰는 그러한 형태가 되죠. 자, 우리 그렇다면 2차 전지의 가장 대표적인 전지라고 말할 수 있는 납축전지 또는 연축전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을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이산화납을 플러스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비중이 1.25 정도인 황산을 전화질로 사용해서 만든 그런 전지입니다. 납축전지는 크게 산업용과 자동차용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은 주로 태양전지의 전력 저장 시스템, 전자기기 및 통신 설비의 무정전 전원 장치의 예비 전원용으로 사용됩니다. 제가 지금 금방 무정전 전원 장치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전기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UPS라는 것입니다. UPS. 그래서 갑자기 한전 전기가 이렇게 오프되었거나 또는 수용관 내에 있는 정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예를 든다면 CCTV라든지 감지기 같은 것이 동작이 안 된다면, 이거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강도라든지 그런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CCTV가 동작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는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전기가 오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무정전 전원 장치는 UPS라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전기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등등에게는 소방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되는데,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용은 물론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골프카, 선박 및 전기 자동차의 시동용 또는 전력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포함해서 모든 차에는 건전지가 다 들어가죠. 이러한 납축전지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비싸지들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이지만 무거운 것이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방전시 두 전극이 모두 황산납이 되어 두 극 모두 질량이 점점 증가하며 전해질인 황산의 농도는 점점 묽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앞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 표시창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화면상에? 이 표시창이 아주 진한 녹색이면 전기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제가 전기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전하라고 말해야겠죠. 영어로 말하면 일렉트릭 차지죠. 그래서 전하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 이 색깔이 엷어진다면 이제 전기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산의 농도가 너무 묽어지면 반응 물질의 경계면에 저항이 높은 물질이 만들어져 수명이 단축되고 충전이 어렵기에 완전히 방전시키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 충전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방전시킨 다음에 하게 되면 오히려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지고 결국 사용할 수 없게끔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납축전지의 성능을 보게 된다면 전격 방전율은 1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축전지의 용량은 방전 전류 곱하기 방전 시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방전 시간 동안 몇 암페어의 전류를 방전할 수 있는가가 용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SI 단위에서 시간을 1초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세컨드로 하는데, 지금 여기는 아워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축전지라는 것은 유사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데, 1초 동안 몇 암페어의 전류를 방전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기준이 시간, 아워가 되는 것입니다. 1시간입니다. 그래서 Q, 용량 Q는 전류 I 곱하기에 시간 T인데,
이 시간티가 초가 아니라 아워라는 거라서 축전지의 용량은 암페어 아워가 됩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축전지, 납축전지의 화학 반응인데요. 이것을 충전할 때와 방전할 때는 화학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충전하게 되면 PbO2가 되고 플러스 쪽이 마이너스를 그냥 납입니다. 그리고 전액은 이 H2SO4가 되는데 SO4는 이제 황산기라는 이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방전하게 됐을 때는 전액이 이 H2O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H2O는 물이잖아요. 물이 2몰 있다는 거죠. 결국은 H2SO4가 H2O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황산이 결국은 이렇게 물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방전되었으니까 물이 된 거죠. 이때 아이러니한 것은 플러스극, 즉 양극과 마이너스, 즉 음극이 같다는 겁니다. PbSO4, PbSO4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황산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암기하거나 참 도움이 되지 않겠나요? 우리 방전했을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황산납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건 별로 없죠. 또 전에 그 물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도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충전되어 있는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자, 화학식을 본다면 PbO2 플러스의 이 H2SO4의 Pb가 되는데 양극은 PbO2입니다. 화학은 거꾸로 있죠. 그래서 이산화 납 이렇게 거꾸로 있죠. 이산화 납이라는 거고 음극은 Pb니까 납이죠. 그리고 전액은 H2SO4인데 이거 황산인데 앞에 있는 숫자 2자는 몰을 의미하는 거죠. 몇 몰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H2SO4 즉 황산이 2개 있다는 소리죠. 2몰 있다는 소리죠. 자, 알칼리 축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납축전지는 황산이었어요. H2SO4였었는데 알칼리 축전지는 이 전액으로 알칼리 용액을 사용하는 그런 축전지가 되겠습니다. 알칼리 축전지의 기전력은 1.33V 정도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소방공무원을 준비함에 있어서 납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국가기술 자격증에도 역시 다수 출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축전지를 기억하시고요. 장점과 단점과 비중을 좀 본다면 납축전지에 비교해 진동에 강하고 자기 방전이 적으며 열악한 주위 환경에서도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알칼리 축전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게 된다면 용량은 우리가 암페어 아워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암페어 시죠. 근데 이것이 효율이 좀 낮고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비중은 1.20에서 1.245 정도의 수소나 칼륨이 KOH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니켈 카드뮴 전지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알칼리성 전액을 사용하는 알칼리 축전지의 대표적인 축전지입니다. 뭐 별거 아닌 그러한 소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알칼리 축전지의 대표적인 축전지다 그러면 니켈 카드뮴 전지가 이렇게 시험에 정말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글을 보시게 되면 니켈 카드뮴 전지가 NiCd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양극에는 니켈 산화물이 있고 음극에는 카드뮴을 사용합니다. 또한 니켈 카드뮴 전지의 공층 기전력은 1.5V 있는데 우리는 앞장 차트에서 기전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기전력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니켈 카드뮴 전지의 공층 기전력이 1.2V라는 말은 1.2V의 힘으로 전류를 몇 암페어 흘리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학습이 좀 깊어지게 되면 오늘은 이제 기전력이지만 다음에는 기자력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기전력과 기자력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켈 카드뮴 전지의 방전 시의 화학작용과
또 니켈 카드뮴 전지의 충전 시의 화학 작용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NiOOH가 양극이 되고 음극은 CD가 되고 플러스 H2O가 방전 시에 작용되겠습니다. 역시 물이 들어갔다는 내용, 물이 이 H2O는 H2O가 물인데 이것이 두 개의 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충전 시의 화학 작용을 보게 되면 NiOH2가 되는 거죠. OH가 수산기입니다. 수산기인데 수산기가 두 개 있다는 소리고요. 플러스에 CdOH2가 되는 역시 수산기 OH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전력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 이제 전지라고 말을 하죠. 전지 내부 저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지는 기전력의 대표적인 내용인데 기전력은 그럼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기전력을 다 100% 이용해서 전류를 흐르는가 라는 그런 의문사항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원이나 전선의 내부에 존재하는 저항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저항을 내부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지의 내부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이라는 것이죠. 이 저항이 크면 클수록 그 기전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건전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건전지라는 것은 전압원이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위를 가장 낮은 부분과 가장 높은 부분의 차, 즉 전위차라고 말을 하는데 기전력은 이 전위차에 의해서 전류를 흐르게 되는데 과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위차에 의해서 100%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거기 내부 안에 내부 저항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내부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는 얼마가 될까요? 전압 강화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라고 하는데 R은 이제 내부 저항이죠. 그래서 내부 저항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전압 강화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직렬일 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흐르는 전류가 크면 클수록 전압 강화도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저항도 전압 강화는 V는 IR이지만 내부에 있는 내부 저항의 전압 강화도 V는 IR의 공식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좀 참조하시면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는 이것이 1.6V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로축으로 1.6V의 힘으로 전류를 흘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좌파게 오른쪽 하향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조그만 IR이 있는데 이 IR이 무엇이냐? 전압이 강화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문자 R은 내부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전지 안에 들어있는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IR이고 나머지 V가 이 전체의 기전력의 IR을 뺀 현재의 기전력의 크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전력의 크기는 현재 1.5V죠. 따라서 우리가 시중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1.5V짜리 건전지는 사실은 1.5V가 아니라 그 이상 되는 거죠. 그 이상의 전압인데 실질적으로 1.5V 밖에 쓸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곳에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전력을 E, 내부 저항을 small r인 전지의 저항 R을 연결했을 때의 전지의 단자 전압을 V,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라지 R과 스몰 R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게 현재예요. 그걸 보시면 자, 그러므로 이때의 기전력은 내부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외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하게 된다면 전압은 IR인데요. 내부 저항에 흐르는 전류 플러스에 외부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근데 전류가 공통이니까 결국 기전력 E는 2V는 전류 곱하기에 가로 열고
라지 R 플러스 스몰 R에 가로 닫고가 되는데 라지 R은 이제 외부 저항이고 스몰 R은 내부 저항이라는 거. 자,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을 잠깐 10분간 휴식하신 다음에 계속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